지금처럼 먹고 사는 시기는 1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99%의 시간은 헝그리 타임, 배고픈 시간이었고 1%만 해피 타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운 좋게 그 해피 타임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농업 생산과 농업 소비를 하려면 기후변화 상황에 맞서서 이대로 하려면 지구가 1.6개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지금과 같은 농업 생산 시스템 말고 완전히 새로운 생산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오늘의 플러스 식량 산업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주량 선임연구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요 예전에 국책연구기관에 일했을 때 농업 관련한 프로젝트를 몇 번 했었는데, 야, 그 중요도를 제가 체감하고 정말 빠져들었던 산업이 바로 농업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을 입안해 주시는 관료분들이나 아니면 정치가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도 이걸 어떻게 알리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박사님께서 내신 책이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경제 이야기라는 책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모시게 또 됐는데요.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농업 이야기, 뭘 더 알아야 될까요? 네, 일단 농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이 농업은 사실 생존 산업이자 기반 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 문맹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농업에 대해서 거의 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농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사실 산업적 의사결정이 있고 기반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이 산업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국방이나 의료처럼 기반으로서의 성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반으로서의 성격은 세금이 들어가는 영역이잖아요. 정책의 영역이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반듯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좋은 합의가 되는데 사실 이제 한국은 그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해서 식량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제 이해들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을 시작한 지 한 10,000년쯤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처럼 먹고 사는 시기는 1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99%의 시간은 헝그리 타임, 배고픈 시간이었고 1%만 해피 타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운 좋게 그 해피 타임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주범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식량 상황이 지금처럼 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래서 사실 싱가포르나 UAE 같은 나라들이 농업 정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4분의 3만한 나라인데 국민 소득이 워낙 높고 그리고 농지가 없다 보니까 95%의 식량을 사오던 나라예요. 예. 근데 이제 5%만 그 자국 내 생산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30by30라는 정책으로 냈습니다. 예. 2030년까지 30%의 생산을 자국 영토에서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식량 상황이 그 위기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돈 있다고 사올 수 있는 상황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농업 생산과 농업 소비를 하려면 기후변화 상황에 맞서서 이대로 하려면 지구가 1.6개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야, 네. 확 와닿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전 세계 인구가 미국인들처럼 산다, 그럼 지구가 5개 필요하다고 하고, 이야.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한국인들처럼 산다, 그럼 지구가 3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는 지금과 같은 농업 생산 시스템 말고 완전히 새로운 생산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풍족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그다음에 인구 증가, 이 두 가지를 주로 꼽는 건가요? 예,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계 인구는 2050년까지 100억 명으로 가기에 전망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고령화입니다. 한국 고령화요. 같은 경우에.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현장에 고령화를 지나서 공동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죠, 사람이. 예. 네, 그래서 늙은 사람이 이제
늙어지는 거 문제를 지나서 사람이 없다. 예. 농업 생산에 종사할 사람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실제로는 이제 농업 생산을 그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구조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식량의 4분의 3, 예. 75%를 사와야 되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식량 상황이 불안해지니까 그 사오게 되는 4분의 3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숙제가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농업에 대해서 판단이 좀 흐릿해지는 이유가요. 갑자기 뉴스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신문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농업 경쟁력이 아주 막강한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신문들이 보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딸기를 동남아에서 어마어마하게 선호한다라든가 뭐 우리나라 또 어떤 새로운 재배 작목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뭐 어떤 환경들을 농진청과 관련 정부기관에서 만들어냈다라든가 해서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방금 지적해 주셨던 기후 환경 변화, 인구 구조 증가, 그다음에 고령화 여기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했었을 땐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요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정말 넓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오래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량 작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이제 원예 작목도 있고, 원예 작목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 중에 딸기는 하나의 품목일 뿐인 거죠. 예.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작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딸기를 작목 하나만 놓고 보면 그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고 있지만 예. 이제 딸기는 잘하는 거지만 다른 작목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전체적인 식량 시스템을 놓고 보면 한국은 그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불안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돋보이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시 효과가 좀 있었네요. 네. 그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주 허심탄회하게 저도 오늘 고수분을 모셨으니까 여쭤보면 재배 북방 한계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힘으로는 거슬릴 수 없는 일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한국만 기후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한다고 지구 온난화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남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재배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원회 같은 어떤 독특한 환경을 우리가 구축해 주던가 아니면 재배 북방 한계선이 높아졌으니 저기 뭐 시베리아 가까운 뭐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대규모 다시 매입해서 거기서 재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일 텐데 그게 시도가 되나요? 아니면 포기한 건가요? 실제적으로 그 모든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만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다 같이. 예. 그 모든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고요. 그 또 재배 북방 한계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올해 상황을 조금 같이 이제 이야기를 네. 나눠보고 싶은데요. 2024년 올해는 그 우리나라 농업에 기후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1년 내내 체감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을 잘 이제 회상을 해보면 봄에 사과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과가 착화기 때 냉해가 와가지고 예. 꽃이 안 달린 거죠. 예. 그럼 이제 사과값에 영향을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여름 배추가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또 배추값 대란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 배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번을 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름 배추는 한국에서 가장 서늘한 곳에 심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의 고랭지에 예. 심는데 여기마저도 30도가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름 배추가 안 됐고 물론 이제 그 연작장애라고 뭐 그쪽에서 오래 심었던 것도 원인이 됐지만요. 근데 이제 가을에는 그 추석 때 30도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벼멸구가 퍼졌습니다. 네. 그래서 벼멸구가 어느 정도 퍼졌냐면은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4~5% 정도를 그 손실을 가져올 정도로 퍼졌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 종목인 사과 그리고 배추 그리고 쌀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 11월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폭설이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농업의 기후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해외 식량 생산과 예. 조달, 그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 왔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그다음에 식량 소비 규모에 맞을 만큼 예. 충분히 확보하거나 강건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사올 수 있는 경제적 지불 능력이 네. 있지만 이제 세계 식량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면 그게 이제 점점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게 아닌 거군요. 위태로워지는 예. 거죠. 사올 수는 있을 텐데 네. 아마 비싼 가격을 줘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식량이라는 거는 모든 그 먹거리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물가나 서민 생활, 특히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품목들인 거죠. 그러면 이상기후 현상에 나름대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적이지만 노력이 있고 해외 생산 기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충분한 대안이 지금까지는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주셨으면 최근에 책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해조류라든가 이제 우리가 아예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주요 품목을 아예 바꿔보자. 사실 우리나라는 주식을 쌀에서 밀로 바꾼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민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여건이 또 안 맞으니 다른 해조류라든가 뭐 예전에는 뭐 곤충 이슈도 한참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미래 식량을 우리가 좀 조달하기 쉬운 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먹거리 포트폴리오는 항상 바뀌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년 전의 식단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식단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30년, 50년 후에 식단을 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해조류가 될 수도 있고 곤충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이 개입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력이 식품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만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네. 농업 기술, 식품 기술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잠재력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주목받는 미래의 먹거리는 대체육인 거죠. 대체육. 예. 대체육은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가 식물성 원료, 식물성 고기라고 하는데 식물성 대체육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배양하는 배양육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양육 같은 경우는 소가 15마리만 있으면 그 줄기세포를 뽑아서 네. 햄버거 패티 10억 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야.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 기존 축산업과의 경쟁이 이제 그 무의미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효율이 높고 또 하나는 그 아주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고요. 미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는 이미 상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서 팔고 있고 먹고 있어요. 그만큼 바짝 다가온 기술이고요. 예. 사실 이제 미래 식량 시스템에 가장 유망되는 그런 그 제품인 거죠. 네. 이미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다들 먹거리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식량, 대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인 역량들을 쌓아가고 있는 흐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력은 꽤 있다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산업에서 뭔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회사로 기억하잖아요.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뭐 조선 그러면 HD 현대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근데 농업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 농가에 계신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재배하십니까 하면 대부분 저한테 말씀 주셨던 사례나 본인들이 기기 도입해 온 게 뭐 네덜란드의 프리바라든가 이런 거 가져왔다 뭐 이런 소리만 하는데 제가 잘 체감을 못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조업과 농업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일단 제조업은 하나의 큰 공장, 그다음 뭐 메가 공장, 그다음 연구개발 이런 게 있으면 네. 글로벌 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공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나가는데 농업은 하나의 품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려면 수많은 농가가 생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수많은 농가가 그
비슷한 가격으로 예. 비슷한 품질로 예. 그리고 비슷한 그 상황에서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공장 하나를 컨트롤하는 것과 수천 수만의 농가를 컨트롤하는 것. 예. 이건 이제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 기술은 좋으나 예. 우리는 이제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와 제도의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게 우리 농업의 약점입니다. 이때 구조라 함은 일단 농가가 너무 작죠. 예. 농가의 규모화가 안 돼 있고 또 그 제도라 하면 농지 제도가 예. 너무 복잡해져서 예. 농지를 이제 규모화하기엔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 하나의 작목이 글로벌 작목이 되려면 첨단화, 예. 규모화, 조직화 예. 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딸기를 예를 들면 이제 좋은 기술로 첨단 기술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딸기 품종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고요. 딸기 농가들도 이제 스스로 규모를 많이 늘린 거죠. 그런데 조직화는 좀 안 돼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조업 공장과 요거를 잘 해서 같이 가야 되는 농업 생산은 네. 완전히 다른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 브랜드들, 뭐 선키스트라든가 제스프리 이런 건 다 협동조합 형태의 어떻게 보면 법인 형태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딸기를 그렇게 잘한다면 뭐 한국 뭐 K 딸기, 뭐 K 벨리 뭐 이런 브랜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들고 나가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어디에서 버퍼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스프리나 선키스트는 네. 협동조합이거든요. 네. 근데 이 협동조합이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생산 농가들이 모여서 네.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이 아니고 네. 바텀업이라는 바텀업으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돼야 생산자들이 협상력도 가지고 예. 교섭력도 가지고 그리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딸기도 그 방향을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딸기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딸기 농가들도 조직력을 키워서 하나의 법인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실제적으로 정말 진정한 이제 글로벌 장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탑다운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빵집 이야기를 해보면 예. 각양각색의 개성과 특성과 지역적인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빵집이 이렇게 있는 것하고 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프랜차이즈 대리점으로 내려버린 거하고 예. 외형을 보면 비슷할 수 있으나 생태계를 보면 전혀 다르죠. 다르죠. 예. 바텀업이 훌륭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농업 생산은 바텀업으로 이렇게 조합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주인은 농업 생산자가 돼야 된다. 돈을 가진 자본이 들어와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갈 수 없다. 네. 네. 실제 네덜란드 저도 가봤거든요. 월드 호티센터라고 아마 우리 박사님도 한번 가보신 적이 예, 있을 여러 것 번 같은데. 가봤습니다. 예. 네. 거기 가보면요. 그 근처에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분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농업하면 우리나라에선 약간 영세하고 힘들게 고된 일 하시는 분들 생각했는데 거긴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부농들이 많고 그래서 비즈니스맨이고 기업가들이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고 네덜란드는 그게 돼서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요즘은 농가 소득 어떻게든 벌충해 주려고 농업 체험 관광 또 무슨 상품으로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직접 주말 농장 같은 거 상품화 해보세요. 오죽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근원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한국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는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사라는 것이 유럽의 나라들이 300년에 걸쳐서 했던 것을 예. 60년, 70년에 따라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기적, 한강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은 배우지만 그 이전에 농업의 압축 성장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압축 성장이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농가들도 그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농가당 면적이 네. 한 1헥타르 조금 넘는데 네덜란드는 30헥타르가 그렇죠. 넘거든요. 예. 그리고 자본도 많고 예. 또 그래서 네덜란드 국민들은 농업 노동자가 아니고 농업 경영자의 지위에 예. 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농가 수가 줄어든다든지 농민 수가 줄어들면서 하나의 농가가 커지는 것 네. 그리고 젊어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네. 그리고 네덜란드 인구수 대비 농가 수를 생각해 보면 한국은 농가 수가 지금의 5분의 1로 줄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네덜란드가 1680만 인구에 5만 농가 정도인데 예. 한국도 그렇게 계산하면 한 20만 농가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한 100만 농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줄어들면서 커지면서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군요. 그렇게 되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본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자본 투자가. 그래서 농업 생산이 좋아지려면 기술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인프라는 결국 자본 투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더디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세 가지 꼽아주셨는데 이상기후 현상, 그리고 인구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 그래서 재배할 사람이 부족해진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농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는 나름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좀 줄면서 기업화되고 있는 추세, 이런 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다는 건 지금 고령화돼서 경작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에 대안을 찾아가는 것 같아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해외 농업 생산 기지 확보하는 것과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대체 작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농업 기술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큼성큼 가고 있는 듯한 흐름을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나름 잘하고 있는데 왜 요즘 식량 안보 문제를 더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보다 기후가 더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속도를 사람의 노력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2024년 한국 농업 상황도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예. 올해 쌀이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쌀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과 그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네. 일본이 올해 왜 쌀이 부족했냐면 폭염이 와가지고 쌀 생산량이 떨어졌지만 네. 그에 더해서 1등급 품질이 6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얼마나 나오나요? 1등급 품질이 90% 이상 나오는 거죠. 예, 예. 80% 90%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농산물은 물량도 중요하나 품질도 품질이.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일본이 이제 쌀이 부족해서 뭐 사재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한 게 올해잖아요. 한국도 지금 이제 한국 쌀은 프레임에 갇혀 있거든요. 예. 쌀이 남아 도는데 왜 연구개발과 세금을 투입하냐라는 네, 이 네.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이 프레임이 계속해서 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쌀이 부족해지는 세상이 온다 이 얘기네요? 올해같이 벼멸고 오고 예. 그리고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가 생기고 하다 보면 지금처럼 안전한 상황이 반드시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예. 그리고 그때에 대비하려면 늦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이 아열대 기후로 확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한국은 5,000년 동안 온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온대에 온대로. 세팅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빠르게 아열대로 들어가는데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포니카라고 네. 그 동글동글하고 찰지고 이런 거 먹잖아요. 네. 근데 아열대가 되면 인디카라고 네. 동남아 가서 먹는 그 쌀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쌀 같은 경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사실 이제 원활한 투자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 농업이라는 거는 사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미리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네. 그때 가면 늦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됩니까? 사실 요즘은 버티컬 팜이라든가 스마트 팜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인위적인 상태로 재배 환경을 통제하고 유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왔잖아요. 한국인들이 우리 흔히 말해서 캘리포니아 쌀이라고 하는 찰진 쌀 그거 먹다가 갑자기 인도산 우리 커리 먹을 때 먹는 쌀 먹으라고 하면 그거 사실 선호도 잠깐 떨어질 때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티컬 팜이든 시설원에 확실하게 통제해서 옛날에 온대성 기후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다음에 재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첫째는 수직 농장, 네. 버티컬팜, 스마트팜에서 네. 재배할 수 있는 품목들이 네.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품이 100이다. 예. 그러면 그렇게 수직 농장이나 스마트팜 그다음에 완벽한 컨트롤이 되는 온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0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10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엽채류라든지 과채류라든지 이제 이런 네. 게 들어가는 거지 광활한 농지가 필요한 식량 작목들은 네. 그걸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채 10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은 여전히 노지에서 해받고 커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의 문제와 더불어 경제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시설 투자와 그 높아진 생산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네,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모든 게 가능하지만 경제성에서도.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네. 90은 못 들어갑니다. 아, 10만 그렇군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상기후 현상에 대해서 모든 게 기술로 커버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안을 찾고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저도 여기저기 칼럼을 봤더니 중국이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될 게 식량 문제일 거다. 이런 진단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중국의 지금 식량 문제는 어떤 상황이고 이걸 걔네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중국산 농산물 많이 수입되고 예. 중국 땅도 크고 하니까 중국은 식량이 남을 거야. 예. 중국은 식량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예. 중국이야말로 대표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 중에 이유는 중국 인구가 15억 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한 20% 되는데 농경지는 7, 8%밖에 안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세계 농경지 중에서 예. 수자원은 더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 해안가를 빼고는 내륙으로 들어가서 몽고, 티벳 이쪽으로 가면 다 사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대표적으로 물 부족 국가, 농경지 부족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식량을 많이 사가요. 미국이나 브라질로부터 대두, 중국 사람들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대두 같은 거 많이 사가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부분이 군사력이나 기축 통화가 아니라 식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식량 문제고요. 네. 예,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도 식량이고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식량이 남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고요.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중국인들은 이 식량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대안을 찾고 있나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종자 기업도 사실 중국이 인수를 해갔거든요. 아, 그렇네요. 사갔습니다, 예. 그죠? 예. 중국이 신젠타라는 회사를 캠차이나가 사갔잖아요. 네. 그게 있고 중국은 또 국영 기업 코프코를 만들어가지고 그 국영 무역을 통해서 해외에서 식량을 사오는 시스템을 우리보다 훨씬 견고하게 구축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해외 농지 투자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재배 생산 투자도 많이 하고 이동 물류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근에 가장 그 투자를 많이 한 게 사우디하고 네. 중국입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바이오 기술자나 농업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투자 네.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GMO 생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자들 그리고 기업들을 지금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스케일에 맞게끔 그렇습니다. 대규모 투자와 대규모 대체 농지 확보 이런 걸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그대로 똑같이 하긴 좀 버거워 보이는 면이 있어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네덜란드를 가보니까요.
특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네덜란드가 전 세계 카카오 수출 2등 국가래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네덜란드는 카카오를 재배할 수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옛날 식민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아프리카 국가들과 뭐 제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카카오 전부 다 사와서 결국 수출하는 항만이 뭐 델프트 근처라든가 이런 데서 다 분류해서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도 차라리 농산물에 대한 유통의 메카 국가가 돼서 일단 어디든 전 세계에서 수급받은 다음에 이걸 분류하고 브랜드화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수출하는 과정에서 농업 경쟁력 확보하고 우리가 필요한 작목들 확보하고 그러면 안 되나요? 충분히 좋은 시나리오고요. 네. 그걸 해야 되는 시나리오인 거죠. 네. 실제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농업을 이해하려면 일단 유럽 상황을 잠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럽은 농업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예요. 예. 하나의 국가. 그래서 강도 같이 쓰고 예. 그리고 농지도 분리 생산을 하거든요. 예. 가장 적지에서 가장 적합한 작목을 생산합니다. 해가 좋은 스페인은 과실, 네. 과수 이런 거 하는 거고 브라질, 독일은 식량 작목 하는 거고 예. 네덜란드는 원예 작목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한국은 그 작목을 단순화하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네덜란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국에서 농업 생산하는 것도 견고하지만 예. 대신 품목은 몇 개 안 돼요. 품목은 예. 품목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가장 그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예. 또 하나는 엄청난 농산물을 수입합니다. 예. 로테르담하고 아까 델프트 근처에 예. 수입을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국 농업을 우회 지원한다든지 식량 시스템을 견고히 한다든지 이제 이게 됐는데 한국도 그 모델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농업 기술력, 식품 기술력이 좋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글로벌리 물류 상황, 물류 인프라도 나쁘지 않고요. 예. 그리고 한국 근처에는 아시아 국가 중에 인구가 많은 대도시가 몰려 있고요. 그래서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고요. 그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1,300억 달러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식품 수출이 1,000억 달러쯤만 되면 예. 농식품이 한국을 먹여 살리는 좋은 유망 산업이 될 수 있고 예.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50억 달러쯤 되는데 이걸 이제 한 8, 9배 정도만 늘리면 네. 한국은 이 분야에서 글로벌 탑 플레이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식품 같은 거의 수출은 예. 제품만 좋아서 안 되거든요. 예. 그 나라 문화 인지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K 한류라든지 예. 영화, 드라마 이런 게 나가면서 한국 식품의 선호도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서 그가 우리나라가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 중에 가장 유력한 산업인 거죠. 아, 그렇군요. 요 과정에서 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면요. 해외를 봤더니요. 농업만큼 정말 엄청난 분업화가 되어 있는 산업이 없구나 싶었어요. 대표적으로 브라질은 세계적인 닭 생산하는 분업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유지류, 그 우리 우유라든가 버터류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의 세계적인 생산지 역할을 딱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가장 그 나라의 기후 때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역량들을 집중해서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수출한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 그 식탁 위에 있는 작물들을 보면요. 해외에서 이런 거 재배하나 하는 게 많아요. 청양고추는 어디서 사오지? 그다음에 이런 쌈채류는 어디서 사오는 거야?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농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일로 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북은 전부 특화해서 뭐만 재배합시다. 나머지는 외국에서 사옵시다. 네덜란드로 가려면요. 그게 될까요? 그게 이제 국민적인 선택, 철학,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네. 문제로 귀결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획일적인 생산보다는 네. 다양성이 확보된 생산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면 경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나 다양성이 확보돼야 그 삶의 질, 그다음에 행복 지수, 농업의 가치 이제 이런 게 더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농지가 넓은 브라질 뭐 이런 데들은 획일적인 생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 한국처럼 물류적으로 섬나라이고 그리고 농지가 많지 않고 산지가 많은 나라는
오히려 다양성을 확보해서 국내 농업에서는 다양성을 확보하고 예. 그다음에 그런 데서 생산한 글로벌 적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사다 먹는 게 그 예. 포트폴리오가 가장 적합한 나라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 두 개를 섞는 게. 예, 그걸 믹스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아, 예, 이해했습니다. 나름대로 농업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또 나름대로 잠재력이 나름대로 꿈틀대고 있어 보이고, 그리고 입지적인 위치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은데 정작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은 낙후돼가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식량 자급률 어느 수준인가요? 식량 자급률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식량 자급률, 그다음에 곡물 자급률, 그 동물 사료 쓰는 것 넣고 빼고, 그다음에 식량 안보 지수, 예.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나라는 25%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예. 75%는 사오는 게 예.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아, 전량을 자급자족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예.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농지의 크기 때문이에요. 예. 한국 농지가 1,000만 헥타르거든요. 한국 국토가 남한 예. 국토가 1,000만 헥타르인데 70%가 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700만 헥타르는 산이에요. 예. 그럼 300만이 남잖아요. 예. 그럼 근데 그 중에 절반인 150만이 농지입니다. 그리고 150만이 농지가 아닌 이제 주거용지, 뭐 상업용지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 150만 헥타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의 25%예요. 네. 근데 요걸 1% 2% 늘리려면 산으로 올라가든지 아. 그다음에 농지 아닌 걸 농지로 만들든지 예. 그러려면 사실 엄청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1, 2% 올라간다 해서 우리나라 식량 안보가 쫙 좋아지느냐? 아니죠.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식량 안보와 식량 자급률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네. 식량 자급이 높아진다고 해서 식량 안보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식량 자급 25%를 견고하고 세련되고 고부가하고 네. 75% 사오는 거를 잘 만들자, 예. 잘 갖추자. 그러면 식량 안보가 좋아지는 거다. 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아, 오늘 또 중요한 걸 알았네요. 식량 안보를 위해서 식량 자급률을 무작정 높이는 게 대안이 아닌 거였군요. 예. 그러면 결국은 75%를 어디선가 사와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을 비롯해서 점점 식량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 우리 코로나19 때 한번 봤잖아요, 박사님. 인도 같은 세계적인 쌀 수출 국가도 본인들이 갑자기 먹을 거 부족해질 것 같으니 일단 국내 소비가 확보되면 그다음 우리가 남는 거 수출할지 고민해 볼게. 이렇게 확 돌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75%를 안정감 있게 수입해 온다는 개런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완벽하게 개런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완벽하게 개런티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그 75를 사오는 것은 가격과 물량의 문제잖아요. 예. 얼마나 좋은 가격으로 얼마나 좋은 물량을 안전하게 확보하느냐. 네. 그리고 한국의 경제 규모를 봤을 때 75를 돈 주고도 못 사올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을 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식량을 못 사올 정도가 되면 예. 이미 여러 나라가 풍지박산이 난 거죠. 풍지박산이 나 그렇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는 충격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오는 체계, 그러니까 물류 생산하고 조달해오는 이 체계는 더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25%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예. 사오는 게 싸다고 좋아 보인다고 이거를 25를 팍팍팍팍 줄인다고 해서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기후위기를 겪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나라도 기후위기를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오는 게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예. 네, 점점. 그래서 사실 뭐 브라질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기후위기에 다 노출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 사오기가 어려워질 테니 예. 지금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춰 나가자. 예. 이게 네. 이제 상식적인 접근인 거죠. 네. 우리의 식량 자급률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식량을 사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가 중요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지표가 식량 안보 지수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면 식량 안보 지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식량 안보 지수 상황은
좋지 않아요. 예. 좋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식량의 가용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진짜 원할 때 충분한 식량을 적절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39위, 40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앞으로 쭉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여러 가지 모델과 정책의 노력, 민간의 노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해외 곡물 사료하고 이런 거 사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잘 발달해 있지는 않거든요. 네. 나라 규모에 비해서. 네. 그리고 비축 기지 같은 것도 조금 더 검토해 볼 수 있죠. 음. 비축 기지 같은 예. 경우도. 그래서 그 옥수수 같은 거를 지금보다 대량으로 사와서 예. 잘 비축하고 있다가 옥수수가 남으면 항공유 만들고 네. 모자르면 이제 국내에 풀고 이런 예. 여러 가지 미래 모델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조합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게 되려면 국민들이 지금보다는 농업이나 식량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좋은 지식과 그다음에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식량 안보 지수는 그 추세상 지금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나요? 그냥 그 39위, 40위 정도에서 계속 쭉 유지되는 가고 거예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앞서 말씀 주셨던 게 일부에서 우리나라 농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그 텀에 들어서고 있다 말씀 주셨으니까 네, 네. 앞으로는 식량 안보 지수 같은 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섣불리 딱 이럴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네.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진다면 예. 지금보다는 예. 좋아질 수 있고 예. 좋아져야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현장에서 봤던 제 분위기 하나 전달하면서 이것도 대안을 같이 한번 그 박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농업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아무도 반대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 행정이 또 많은 데가 농업이더라고요. 갑자기 청년들이 어느 혁신 농부가 돼서 어느 지역에 가서 뭐 아쿠아포닉스니 뭐니 5만 가지 새로운 기법으로 뭐 한다라고 하면 국무총리부터 다 달려가서 사진 찍고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현장에서 그 농업하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일 못하고 맨날 누가 찾아와서 사진 받고 가다 보니까 뭐 우리 일이 하기 시간도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할 정도거든요. 이거는 사실 올바른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런 걸 해야 또 관심도 생기는 거고 도대체 이 취약 구조 어디서부터 우리가 풀면 좋을까요? 네, 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또 합당한 지적이시고 한국 농업이 아까 압축 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압축 성장의 부작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겪어내야 되는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압축 성장의 부작용은 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 네. 주요 장목의 정치제화, 그리고 농민과 관련된 지표, 그러니까 민주주의 선거할 때 투표, 예. 표의 수 예.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그다음에 이제 관료주의 이런 네. 것들이 섞여서 일어난 상황인데요. 네. 지금보다 민간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커지고 그리고 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해결이 될 거고요. 예. 거꾸로 이제 우리 농업 중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농민을 규모화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주요 장목의 조직화를 한다든지 이런 거와 더불어서 관주도의 관행을 민간 주도로 많이 옮겨야 됩니다. 네. 박사님 아직 현직에 계신데 오늘 아주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걱정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왕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실제 혁신농들, 청년들이 농가 현장에 가서 저도 농업해보겠습니다라고 의지 다져서 내려갔는데도 실패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 그 지역의 텃세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귀농한다, 귀촌한다, 농업으로 간다, 네. 지역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구별해야 되는 게 농업 경영자로 가느냐, 농업 노동자로 가느냐. 예. 요건 좀 구별을 해야 되죠. 예. 청년들이 자본이 없이 가면 대부분 농업 노동자에 가깝게 가지 않겠습니까? 네. 농업 경영자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도 이제 그 부분을 잘 구별해서 가야 될 거고요. 국가적으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신규로 진입하는 네. 농업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청년이 농업에 갔든 그 신규 진입농하고 승계농, 네. 부모가 하고 있던 것을 물려받아서 하는 네. 승계농을 위한 정책은 완전히 구분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이게 섞여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력이 농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볍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첫째가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예. 농업이 직업으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농업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 예. 그래야 농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세대적 지속 가능성이에요. 내 세대 다음 세대에 이걸 물려받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후계농이 됐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후계농이 됐건 신규 청년이 됐건 이 사람들이 농업에 잘 안착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갖추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우리가 가끔 잊고 있는 산업, 농업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학습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량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